2011년 한국 GM이 새롭게 출범하면서 기존 GM 대우는 GM의 글로벌 브랜드 쉐보레로 교체됐습니다. 좋은 상품성으로 무장한 차량들을 연이어 투입했음에도 내수 시장 성적이 좀처럼 나아지지 않는 데는 과거 대우차 시절부터 따라오는 브랜드가치, 품질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주요하게 작용했습니다. 심지어 선입견을 뚫고 GM 대우를 선택한 오너들마저 등록증에 잉크도 마르기 전에 대우 로고부터 떼고 시작했을 정도였으니 브랜드가 발목을 잡는다는 건 멀리서 찾지 않아도 알 수 있는 뼈아픈 현실이었죠. 결국 그들은 대우 브랜드를 폐기하고 새로운 브랜드를 내세워 심기일전하겠다는 파격적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랜 세월 함께한 국산 브랜드 대우가 사라지는 건 아쉬웠지만 향후 GM의 글로벌 네트워크와 협력해 신차를 투입하기에도 국내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을 수출하기에도 용이한 여러모로 합리적인 판단이었어요. 당연하게도 쉐보레 브랜드로 전환되면서 기존에 판매하던 라인업도 연식 변경을 통해 이름표를 바꿔 달았습니다. GM 대우 라세티 프리미어에서 쉐보레 크루즈라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와 차명으로 투입되었지만 이미 우리나라 도로 위에 크루즈가 상당수 돌아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거부감 없이 안착할 수 있었죠. 외관은 기존 라세티 프리미어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전용 바디킷과 스포일러를 옵션으로 제공해 겉모습을 보다 스포티하게 꾸밀 수 있게 했습니다. 또 매니아들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면서 다양한 애프터마켓 제품들이 함께 등장했는데 그 중에서도 BMW 7 시리즈 스타일의 테일 램프를 모방한 이 제품이 기억에 남네요. 밤에 봤을 때 진짜 BM인 줄 알았어요. 실내 역시 혼 커버를 제외하면 사실상 달라진 부분이 없었는데 여전히 세련된 디자인 덕분에 딱히 불만은 없었고 얼마 후 후방 카메라를 포함한 순정 내비게이션과 하이패스 룸미러 등의 옵션을 추가하면서 편의성도 좋아졌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직전 라세티 프리미어에 개선된 1.6, 1.8리터 가솔린 엔진과 2.0리터 디젤 엔진이 그대로 올라왔습니다. 단 디젤 모델에는 라세티의 5단 수동이 아닌 독일에서 공수해온 6단 수동 변속기를 매칭해 고속주행이 잦은 소비자들과 펀드라이빙을 즐기는 자동차 매니아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자동 변속기 모델과의 가격 차이가 단 15만원 밖에 나지 않는 건 비밀. 특히 전작 라세티5를 계승하는 해치백 모델 크루즈5를 추가한 점이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었는데요. 전통을 이어 테라스 해치백 형태로 디자인된 크루즈5는 세단의 앞모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두툼한 후면부와 C필러 디자인으로 특유의 견고한 인상이 더욱 강조된 느낌이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차가 정말 단단해 보였어요. 여기에 해치백 특유의 경쾌한 분위기, 매끈한 아치형 루프라인을 그대로 살리면서 스포티한 느낌을 연출했지만 세단에서 파생된 해치백 모델들이 대부분 그러하듯 어딘가 어색해 보인다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주행 감각에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크루즈답게 경쟁차를 압도하는 탄탄한 주행 성능과 넉넉한 적재 공간으로 무장해 자동차 전문 매체와 오너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고 2세대 i30보다 한 발 앞서 출시됐지만 아시다시피 많은 인기를 끌진 못했습니다. 해외 판매 모델을 거의 그대로 출시한 것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국내에선 부담스러운 1.8 가솔린, 2.0 디젤 두 가지 엔진만 제공하기도 했고 무엇보다 해치백과 외건을 선호하지 않는 정서가 어디 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는 불보듯 뻔했죠. 저 역시 출시되고 수년이 지난 후에야 이 차를 실물로 처음 봤을 정도였어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전작에 이어 스테이션 외건 모델도 함께 개발됐지만 국내 시장에 출시되진 않았습니다. 외건이라고는 i40밖에 없었던 이때 판매되었으면 소소하게나마 수요가 있었을 것 같은데 참 아쉬운 모델이에요. 2012년에는 최고급형에 전용 블랙 포인트를 더해 스포티하게 꾸민 더 퍼펙트 블랙 에디션을 추가한 데 이어 내외관 디자인을 수정하고 상품성을 높인 1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더 퍼펙트 크루즈가 출시됐습니다. 날카롭게 빚은 그릴과 범퍼 디자인으로 직전 모델의 무거운 분위기를 덜어내 보다 얄쌍해졌고 새롭게 디자인한 알루미늄 휠로 신선함을 더했죠. 변화는 실내에도 이어졌는데요. 최상단의 동굴형으로 자리잡고 있던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센터 패시아 중앙으로 끌어내리고 그 자리에는 거대한 수납 공간을 마련해 대시보드 높이를 낮추면서 전방 시야가 한결 쾌적해졌습니다. 또 후방 카메라와 전용 유료 앱을 이용해 내비게이션을 이용할 수 있는 7인치 마이링크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을 옵션으로 마련해 값비싼 내비게이션을 선택하지 않아도 꽉 찬 인테리어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좋은 부분이었어요. 다만 애플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같은 폰 커넥티비티 시스템이 자리잡기 이전이었기 때문에 반쪽짜리 옵션에 불과했고 브링고라는 전용 내비게이션에는 역시 성능이 대우 시절 순정 내비 못지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값비싼 후방 카메라였습니다. 그나마 애프터마켓 장인들의 손을 빌리기 수월했다는 게 장점이었지만요. 다만 모니터를 위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일반 오디오를 선택해도 LCD 정보창이 꽉 찬 느낌을 줬던 전작에 비해 아베오나 스파크 같은 소형 라인업과 비슷한 분위기를 풍기면서 오히려 고급스러움이 떨어져 보인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신형 모델을 출시하면서 열선 스티어링 휠이나 통풍 시트, 뒷좌석 열선 시트 같이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옵션을 채워 넣었던 경쟁차에 비해 여전히 빈약한 편의 장비도 분명한 약점이었죠. 파워트레인은 부정적인 평가가 이어졌던 이전의 1.6L 가솔린을 내려놓고 1.8L 가솔린, 2.0L 디젤로 단촐하게 정리했습니다. 어차피 살 사람들만 사는 분위기라면 차라리 쾌적한 주행 성능을 제공하는 편이 낫긴 했습니다만 소형차 세금을 낼 수 없는 유일한 준중형 차라는 점은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3종 저공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게 그나마 위안이 됐죠. 특히 디젤은 풀옵션 수동이라는 진정한 매니아들을 위한 구성으로 출고할 수도 있었습니다. 사실상 아반떼 스포츠가 등장하기 전까지 그 빈자리를 꿰차고 있던 모델이었어요. 2013년 4월 출시된 2014년형 모델부터는 일부 부품과 로직을 개선한 2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적용해 주행 품질을 개선했고 악명 높은 변속기가 발목을 부여잡고 있다는 걸 그들도 의식해서인지 젠2 미션을 강조하기 위해 G2 크루즈라는 이름으로 선보였습니다. 이후에는 1.4L 가솔린 터보 엔진 라인업을 새롭게 투입해 소형차 세금 혜택과 함께 다시금 경쟁력을 확보했고 시들어가는 판매량에 약간의 활기를 더했죠. 출시 7년이 지난 2015년 모두가 후속을 기다리고 있던 이때 내외관을 또 한 번 새단장한 2차 페이스리프트 모델 어메이징 뉴 크루즈가 출시됐습니다. 경쟁차들이 페이스리프트와 풀체인지를 거치며 상품성을 비약적으로 강화하고 있을 때 크루즈는 한국 GM의 주력 모델임에도 아직 해외 시장에서 잘 나간다는 명목을 내세워 소소한 업그레이드로 대응했어요. 외관은 와이드 앤 로우를 내세운 쉐보레의 최신 패밀리 룩에 발맞춰 더욱 넓어진 그릴과 LED 주간 주행 등 새로운 디자인의 멀티스포크 알루미늄 휠로 신선함을 더했고 호불호가 갈렸던 전작의 리어램프를 매끄럽게 다듬고 번호판을 범퍼 하단에 배치하면서 무게중심을 낮춰 묵직한 말리부와 비슷한 분위기로 꾸몄습니다. 이는 페이스리프트된 북미형 전면부에 중국형 후면부를 적용한 구성이었는데 HID 램프는커녕 흔한 프로젝션 헤드램프나 고급스러운 LED 테일램프조차 갖추지 않아 가뜩이나 떨어지는 경쟁력에 쐐기를 박아버렸고 특히 후면부는 어메이징하게 못생겨졌다며 혹평, 혹자는 추억의 소형차 아벨라의 재림이라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나마 끝물에서는 프로젝션 헤드램프와 함께 하단에 있던 LED 주간주행 등을 헤드램프와 통합해 한결 세련된 인상으로 거듭나긴 했는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서 처음 봤을 때 이거 애프터마켓 제품인 줄 알았어요. 실내는 새로운 브라운 투톤 내장을 제외하면 그대로였지만 잘된 디자인 하나로 여전히 경쟁력 있었고 동급에서 유일한 사각지대 경고장치를 갖춘 것은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최상위 트림의 내비게이션을 선택하면 2008년 라세티 프리미어의 그 모습을 그대로 경험할 수도 있었죠. 라세티 프리미어 1세대 크루즈는 GM대우의 구원투수이자 한국 GM의 주력 차종으로서 엄청난 활약을 펼친 모델이었습니다. 뛰어난 디자인과 상품성, 승차감과 주행 성능의 밸런스가 잘 잡힌 모델이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i30가 조선 골프였다면 이 크루즈는 조선 3시리즈라는 별명이 붙었을 정도였어요. 디젤은 수리비도 3시리즈였다는 게 문제예요. 대대로 세계 3대 모터레이싱인 월드 투어링카 챔피언십에 참전해 매번 걸출한 성과를 달성하거나 CJ 슈퍼레이스 등 국내 모터스포츠 경기에도 참가해 우승하면서 뛰어난 완성도를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최신형 경쟁차와 비교해도 크게 뒤지지 않는 안전성도 꾸준한 인기를 끄는데 한 몫을 든든히 해줬죠. 국내 시장에서는 그 사이 빠르게 세대 교체를 이루어 상품성을 강화한 현대 아반떼나 기아 K3에 밀려 눈에 띄는 성과를 달성하진 못했지만 단종 직전까지 연평균 2만 대 가까운 실적을 유지하면서 탄탄한 수요층을 확보했어요. 또 전작과 마찬가지로 해외 시장에서 크게 활약했는데 이 1세대 모델만 글로벌 시장에서 400만 대가량 판매됐고 픽업트럭 실버라도와 함께 전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GM 모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무려 7천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개발비를 투입한 보람은 확실히 있었죠. 여담으로 미국에서 고속도로를 달리던 크루즈가 전복된 트레일러에 깔리는 대형 사고가 발생했는데 탑승객이 경미한 타박상만 입고 안전하게 구출됐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한동안 국내 자동차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구기도 했죠. 한쪽에서는 크루즈의 안전성을 칭찬하는 동시에 쿠킹 호일이라며 경쟁차를 비방하는 글을 쏟아냈고 반대쪽에서는 이런 사진을 구애와 대응하는 등 그야말로 난장판이 따로 없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도 있었죠. 본의 아니게 고배기량 엔진을 주력으로 내세우면서 경쟁차에 비해 연비가 나쁜 편이었고 털어내나 싶었던 대우차 시절의 선입견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심지어 1.8L 모델의 공인연비를 리터당 1km 이상 부풀려 표기했다는 게 드러나면서 소유주들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흑역사를 쓰기도 했어요.
이 밖에 서서히 드러난 문제들도 있었는데요. 초기형의 경우 리어 휠하우스 부근에서 차체 부식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았고, 가솔린 엔진의 경우 엔진 오일에 냉각수가 혼입되는 문제가 배기량을 막론하고 발생해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했습니다. 1.8L 모델은 엔진에서 발생하는 배기가스를 정화해주는 정화용 촉매가 열변형으로 손상돼 엔진 경고등이 점등되는 고질병이 있어 지난 2017년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기도 했죠. 어느새 머드 축제보다 유명해진 그 미션은 이러다 부서지는 거 아닐까 싶을 정도로 심한 변속 충격을 선사했고, 실제로 변속기가 부서져 차값에 맞먹는 거액의 수리비가 청구되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그나마 변속기가 개선된 후기형 모델들은 사정이 좀 나았지만요. 크고 작은 말썽들이 있긴 했지만 4개 회사 준중형차 중 감가가 가장 커서 중고차로는 메리트가 있었습니다. 특히 장거리 운행이 잦은 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라세티 프리미어와 크루즈로 입문한 뒤 매력에 빠져 요 말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꽤 있었죠. 2015년 어메이징 뉴 크루즈로 국내 소비자들이 충격에 빠져있는 사이 본고장 미국에서는 2세대 크루즈가 모습을 드러냈고, 2년 뒤 2017년 국내 시장에 정식으로 출시됐습니다. 선대 모델이 쌓아올린 좋은 이미지와 앞서 출시된 신형 말리부가 기대 이상의 상품성으로 중형차 시장의 새 강자로 떠오르면서 이 신형 크루즈에 갖는 기대감 역시 상당했어요. GM 대우가 주도하고 오펠이 참여했던 전작과 달리 이번에는 오펠이 전담의 개발을 진행했고, 간판 모델인 해치백 아스트라의 형제차로 함께 개발됐죠. 외관은 묵직하고 견고한 이미지였던 전작과 달리 날렵하고 경쾌한 분위기로 거듭났습니다. 헤드램프와 그릴의 높이를 낮추면서 낮게 깔린 전면부는 실제 폭에 비해 넓어 보였고, LED 주간주행 등을 품은 날카로운 헤드램프는 공격적인 인상이었어요. 이번에도 HID는 빠졌죠. 동급에서 가장 긴 전장을 자랑하는 늘씬한 측면은 전작에서 이어진 쿠페 스타일의 루프라인, 캡포워드 스타일로 한껏 누운 전면 유리창과 세기형 캐릭터 라인으로 금방이라도 튀어나갈 듯 스포티한 분위기였습니다. 강렬한 앞모습과 옆모습에 비해 후면부는 다소 밋밋한 인상이었는데, 최대한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 범퍼 디자인에 힘을 줬지만 오로지 벌브 타입으로 구성한 이 리어램프가 문제였어요. 크루즈보다 더한 사골 제품이었던 SM3도 리어램프를 LED로 바꾸니까 그나마 신차처럼 보였다는 걸 떠올리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참 별거예요. 지나치게 내실에 집중하다 보니 정작 포장지에 신경을 쓰지 못해 상품 자체가 주목을 받지 못하는 느낌이랄까요? 외관은 대체로 잘생겼다는 평가가 지배적이었는데, 전작과는 분위기가 판이하게 달라지면서 1세대의 옹골찬 느낌을 선호했던 일부 소비자들은 지나치게 가벼워 보인다며 아쉽다는 평가를 하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YF 소나타의 후속이라고 해도 믿을 수 있을 것 같았던 올류 말리부와 마찬가지로 아반떼 후속보다 더 아반떼스러워 보이더라고요. 실내는 캡포워드의 장점을 확실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랩 어라운드와 좌우 대칭 구조를 사용한 것은 전작과 동일했지만 넓은 면적의 윈드실드에 A필러 쪽창이 더해지면서 개방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덕분에 닦아야 하는 범위도 넓어져서 와이퍼함이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일반적인 텐덤 방식이 아닌 버스에서나 보던 대양형 와이퍼가 장착됐죠. 전작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대시보드 가죽 마감은 범위를 크게 넓혀 한층 고급스러워졌고, 단정해진 계기판은 중앙에 자리한 LCD 정보창의 크기를 키워 주행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보기 쉽게 제공했죠. 불만이었던 스티어링 휠 열선도 드디어 들어왔어요. 내비게이션의 구린 성능은 여전했지만 중저음이 돋보이는 9개 스피커의 보스 프리미엄 사운드가 대신 달래졌고, 개선된 마이링크 시스템으로 애플 카플레이와 안드로이드 오토를 지원하면서 불만은 크지 않았습니다. 스마트폰 무선 충전 장치도 트렌드를 충실히 따른 부분이었죠. 여기에 전방 충돌 경고, 사각지대 경고, 차선 이탈 방지 보조 등 최신 주행 안전 사양도 경쟁차 못지않게 채웠습니다. 쉐보레차에 폭넓게 적용된 이 헤드업 LED 경고 등은 간단하면서도 기발한 기능인 것 같아요. 또 기어 레버가 돋보였는데요. 수동 모드로 조작할 때 꼼지락거려야 하는 엄지 버튼 대신 기어 레버를 직접 움직이는 직관적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이거 잘 개발해놓고 왜 다른 차에는 안 넣었는지 참 의문이네요. 늘어난 휠베이스 덕에 뒷좌석 공간은 전작보다 넉넉해졌고, 넓은 방석으로 만족스러운 착자감을 제공했지만 경쟁차에는 있는 에어벤트와 열선 시트가 빠져있는 등 쉐보레 특유의 나사빠진 패키징은 여전했습니다. 앞좌석 통풍 시트가 없을 때부터 아차 싶더라고요. 파워트레인도 새로워졌습니다. 1.4L 터보 가솔린과 나중에 추가된 1.6L 디젤 두 가지 엔진에 3세대 6단 자동 변속기를 맞물려 안정적인 성능을 제공했어요. 특히 주력인 1.4L 터보 모델은 연료 분사 방식부터 소재까지 변경한 신형 엔진을 탑재해 생김새에 걸맞는 경쾌한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REPS를 아예 기본 사양으로 갖춰 안정적인 핸들링을 뽐냈고, 젠3 자동 변속기는 보완된 품질과는 별개로 변함없이 느긋한 기어비와 저속에서 꿀렁임을 선사했지만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는 평가가 대부분이었고, 지그시 달리고 지그시 멈추는 특유의 페달 감각은 수입차에 가까웠어요. 담력이 초반에 몰려있어 경쾌하게 튀어나가고 꽂히듯 섰던 현대기아차에 익숙해진 일부 소비자들은 굼뜨다, 밀린다고 느끼기도 했지만 약간의 적응기를 거치면 대부분 해결됐습니다.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시내주행 비율이 높은 우리나라 도로환경 특성상 가속 성능은 직전 모델의 평가와 큰 차이가 없었지만 정속 및 고속주행이 잦은 외곽이나 지방도시의 주행 환경에서는 6단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행 환경에 따라 소비자들의 평가가 크게 엇갈렸습니다. 디젤 모델은 인터넷 슈퍼카로 군림하던 전작만큼의 임팩트는 없었지만 효율이 눈에 띄게 좋아지면서 중장거리 운행이 많은 소비자들에게 환영받을 만한 구성이었죠. 특히 신형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전체적으로 100kg 가까이 경량화를 이뤄냈음에도 여전히 충분한 강성을 확보해 든든한 안전성과 차급 이상의 묵직하고 쫀득한 승차감을 제공했습니다. 연비도 덩달아 좋아졌어요. 2세대 올류 크루즈는 크루즈라는 이름에 기대하는 탄탄한 주행 성능, 보완된 상품성으로 무장했지만 올류 말리부만큼 좋은 반응을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강력한 세일즈 포인트가 될 것만 같았던 독일 오펠이 개발을 맡은 것이 외려 자충수로 작용했는데요. 유럽 입맛에 맞춰 개발되다 보니 필요 이상으로 고급 부품이 많이 적용됐고, 결과적으로 원가가 함께 상승하면서 경쟁차에 비해 200만원 이상 비싼 가격으로 출시됐어요. 차가 좋냐 나쁘냐를 떠나 100만원, 200만원이 차급을 가르는 준중형차 특성상 환영받기 힘든 가격이었습니다. 덕분에 신차 효과를 누리기는커녕 출시 첫 해 누적 판매량이 1만 대를 겨우 넘기는 충격적인 판매량을 기록했습니다. 길에서 보기 어려운 이유가 있었어요. 이런 분위기는 해외 시장에서도 동일했는데요. 신차 출시 이후에도 오히려 판매량이 크게 떨어진 것은 물론 홈그라운드인 북미에서마저 현대 아반떼에 밀리면서 체면을 제대로 구겼죠. 신차 트렌드가 크로스오버로 넘어감에 따라 자연스러운 하락이라고 볼 수도 있었지만 경쟁차의 판매량을 함께 살펴보면 오로지 트렌드 때문이라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같이 실망한 모양이었죠. 결국 GM은 세단 라인업을 정리하고 크로스오버 및 전기차 시장에 집중하기로 결정, 출시 1년 만에 신형 크루즈가 단종되고 동시에 크루즈와 올란도를 생산하던 한국GM 군산 공장까지 함께 문을 닫는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단 선호도가 높은 일부 시장에서 판매는 계속됐지만 군산 공장이 소화했던 수출 물량도 주요 수출국에 잇따라 세워진 현지 공장에서 직접 생산하게 되면서 한국 GM의 수출 실적도 큰 폭으로 줄어들었죠. 오히려 세단보다 예쁘게 만들어진 해치백 모델을 구경도 못해본 게 참 아쉽네요. 한편 출시와 동시에 단종이라는 타이틀이 붙으면서 당연하게도 감가 방어가 어려웠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임팔라, 말리부와 함께 가성비 좋은 중고차로는 한때 인기를 끌었습니다. 다행히 이 시기 대부분의 쉐보레 차량들이 공유하는 냉각수 누수 문제를 제외하면 특별히 알려진 장고장이나 고질병은 아직까지 없습니다만, 큰 인기를 끌었던 전작에 비해 상대적으로 판매 대수가 적다 보니 당연히 부품 재고가 넉넉하진 않겠죠. 다행히 파워트레인은 공유하는 차들이 많다 보니 수리가 어렵지 않다고 하는데, 이 크루즈만을 위해 제작되는 일부 파츠들은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중고차 구매하실 분들은 이 부분을 감안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GM 대우의 첫 번째 신차이자 GM 소속 세단 중 가장 많은 글로벌 판매량을 기록했던 라세티, 쉐보레 크루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앞으로 창원 공장에서 생산될 소형 크로스오버 트랙스가 체급을 화끈하게 키우면서 이 크루즈의 빈자리를 채울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죠. 멋진 생김새와 실용성으로 무장했고 가격도 트레일 블레이저보다 낮게 책정될 것이라는 반가운 소문이 들리고 있지만, 선택지가 흘러넘치는 소형 크로스오버 시장에 비해 비좁아진 준중형 세단 시장이 한편으론 쓸쓸해 보이기도 합니다. 임팔라가 단종될 때까지는 그러려니 했지만 크루즈, 막상 말리부까지 단종되고 나니 제가 좋아하는 세단 시장이 금방이라도 막을 내릴 것만 같아 아쉽게만 느껴지네요. 앞으로 중저가 차량은 크로스오버가, 세단은 부를 과시할 수 있는 고급 차량들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도 더욱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사소하지만 궁금한 자동차 이야기, 멜론 머스크였습니다.